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학 개론 기초 이론 하는 날입니다. 저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연한 이종호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저랑 함께 그 사실 34회 시험에서는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 어렵고 딱딱하고 심지어 재미도 없을 수 있는 부동산학 개론을 한번 정복해 봅시다. 일단 그냥 수업 들어가기 좀 밋밋하니까요. 기초 이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특히 부동산 학계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 전에 좀 준비물 같은 건 어떤 거 있는지, 또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수업을 둘째 시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뭐 설명회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 이렇게만 쳐도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이런 데 공부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요, 이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합격자들의 조언, 물론 합격자들의 조언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개인차, 그러니까 우리 개별 능력에 따른 편차가 좀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합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최근 10년간 합격률, 이 합격률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1차 합격률하고 2차 합격률 패턴이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사실은 최근, 우리 상단하고 하단만 보시면 되거든요. 1차 합격률의 상단은 한 28%쯤 됐습니다. 가장 많이 됐을 때, 최근 10년간. 근데 1차 합격률의 하단은 19.7%. 그러니까 뭐 반올림 해서 한 20%. 그러면 합격 많이 할 때는 1차는 28%, 합격 적게 했을 때는 20%, 편차는 8% 정도 나옵니다. 8%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29회 때부터 볼까요? 거의 소수점 자리 말고는요, 합격률을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21%, 21%, 21%, 21%. 맞추기도 힘들어, 이거. 그러다가 직전 시험이었던 33회 시험에서는 20%. 그러니까 1%가 줄었죠. 그죠? 예, 줄었고, 제 느낌에는, 우리 얼마 전에 치렀던, 지난달 28일 치렀던 34회 시험은 좀 더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8%? 이렇게. 그래서 1차 합격률은 많이 됐을 때 28%, 적게 됐을 때 20% 정도인데, 최근의 추세는 조금 더 1차 합격에서 필터링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차 합격률의 상단과 하단을 좀 볼게요. 최근 10년간. 2차 합격률의 하단은 어쨌든 20%예요. 근데 요 20%를 한번 찍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 숫자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이 좀 골치 아픈데, 골 때려요, 이게. 상단이 한 37% 정도. 그러니까 적게 됐을 때는 한 20%, 많이 됐을 때는 한 37% 정도. 그럼 편차가 17% 정도가 난다는 겁니다. 17% 정도.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차에서는 필터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합격률의 추세를 20% 근방에서 맞추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는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꾸준하다. 꾸준하다. 근데 2차는 약간 운도 따라야 됩니다. 좀 쉽게 나올 때는 뭐 거의 대부분 다 되는 거고, 좀 어렵게 나오면 또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다행히 최근 출제 경향에 따르면 30% 정도 때는 좀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적으로도 1차 합격이 조금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차 합격이 좀 힘들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번 시험에 10월 28일 있었던 시험에 2차가 되고 1차가 안 돼서 2차가 되고 1차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쳐야 돼, 1차부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물론 뭐 제가 1차 강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1차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1차에서 필터링을 좀 많이 하니까 1차를 조금 더 2차 과목보다는 1차 과목에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요거는 그냥 팁인데,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이 몇 회죠? 35회입니다. 5회.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회차라고 불러요. 회차.
35회니까 회차. 그 다음에 몇 년도에 치러지는 시험이냐. 요때 요 사이에 11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그럼 여러분들이 35회 시험을 치르는데 35회 시험은 몇 년도에 있는 시험이냐면 11을 빼봐요. 여기는 빼고 여기는 다는 거야. 11을 빼면 여러분들은 24년도에 치르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자격증 따시면 업계로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 따서 자격증 따서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몇 년도 따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몇 년 지나면. 그렇게 그 개고생을 하고도 한 2, 3년만 지나도 몇 년도 땄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뭐는 기억을 하냐면 회차는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합니다. 뭐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들도 몇 회차 바로 나와 바로. 뭐 회계사 공부하신 분들도 몇 회차, 뭐 변호사도 몇 회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그 누가 25회 때 합격을 했대. 25회 때. 그럼 이 사람은 몇 년도에 합격하신 분입니까? 14년도에 합격하신 분이 되겠죠. 참고로 강의하고 있는 저는요.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여러분들 선배. 예. 제가 몇 회 때 합격을 했냐면요. 지금은 몇 회라 그랬지? 35회라 그랬지? 저는 13회 때 합격을 했습니다. 13회 때. 11을 빼봐. 그럼 뭐야? 02년도. 그 02년도니까 2002 월드컵, 세상은 온통 월드컵에 미쳐 있을 때 저는 공부해서 공인중개사를 땄습니다. 여러분들보다 22년 선배예요. 여러분들보다 22년 선배이기 때문에 형제국의 예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눈빛도 잘 못 쳐다봐야 돼. 22년 선배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 실무에 나가셔서도 몇 대 따셨어요? 뭐 예를 들면 27회 때 땄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빨리 11을 빼는 거야. 16년도 따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뭐지? 유단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별거 아닌데 11을 다 하고 빼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만 좀 하면 임의로 숫자를 하나 더 찍으면요. 29회는 18년도 있었던 시험이 되겠지. 18년도는 29회 시험이고 이렇게 11.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동산 관련 그 양대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른 건 좀 공인 자격증이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 양대 자격증은 감정평가사랑 공인중개사거든요. 감정평가사도 똑같아요. 회차가. 감정평가사도 이제 올해 34회 시험을 치렀고 내년에 35회 시험을 치르고 1레벨이라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하고 회차와 연도가 똑같다 하는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공인중개사에서도 강의를 하고요. 감정평가사에 가면 부동산학 그때는 개론이 아니고 원론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학 원론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뛰는 거지, 두 개.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학 개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에서는 부동산학 원론 두 개 다 강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디테일한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은 아마 내년, 그러니까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거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니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날은요. 시간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막 이렇게 결혼식 가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이런 날은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거 아세요? 내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 시험도 A형, B형이 있거든요. 뭐 짝콜 이렇게 해서 A형, B형이 있습니다. 뭐 근데 중개사 시험도 당연히 A형, B형이 있습니다. A형, B형이 있는데 33회부터 좀 물어봐야 되겠다. 33회 몇 년도부터? 그렇게 어려워요. 11을 빼는 게. 막 암산이 안 돼. 11을 뺀다니까. 몇 년도? 22년도.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작년이지, 그지? 작년 시험부터 기존의 A, B형이었던 문제 형별이 그냥 A형으로 통일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A형, B형이 없다. A형, B형이 없다. 무조건 한 책형 A형으로만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B형이 없어. 왜 A형과 B형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컨닝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책형이 다르니까 옆에 애 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컨닝을 해도 책형이 다르니까 정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건 정말 만약인데 만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심장에 들어갔는데 옆에 애가 우리 학원 1등이에요. 옆에 애가 우리 학원 1등이야. 걔랑
우연치 않게 시험장 들어갔더니 걔가 옆에 있는 거야. 안녕하겠지, 그지? 안녕했어요. 근데 걔가 시험 치다 말고 뭐 이렇게 당황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지를 떨어뜨렸어. 여기 떨어뜨렸다니까? 근데 보니까 52314야. 52314. 그럼 어떻게 해? 그거 체크하면 돼. 왜냐면 체크형이 A형으로 통일돼 있으니까. A형, B형이 없다는 거. A형, B형이 없다는 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바뀐 거니까 좀 특이할 만한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합격률 1차는 상단 하단이 한 8% 차이. 2차는 상단 하단이 18%, 막 17%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차 합격률은 20% 선에서, 초반선에서 아니면 10% 후반선에서 좀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2차는 약간 부침이 있습니다. 좀 쉬울 때는 20%대, 어려웠을 때는 쉬웠을 때는 30%대, 어려웠을 때는 20%대. 그다음에 책형이 A형으로 통일됐고 내년 시험은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은 10월 26일 날 있을 예정이고 회에서 연을 구하고 연에서 회를 구할 때는 가운데 11이라는 숫자를 활용하시면 된다까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연간 교육과정입니다. 자, 지금 우리 오전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반 수험생들은 요 위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정규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요거 좀 강의 듣고 계신 분 중에 2시간 합격당 듣고 계신 분들은 요걸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린 정규과정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달에 생초보 입문이라고 해서 우리 용어 정리, 부동산학은 용어 정리했거든요. 이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그럼 지금부터입니다. 자, 요거 이제 본 수업부터 기초 이론, 기본 이론, 핵심 요약, 이렇게 기초, 기본, 핵심 요까지를 갖다 우리는 이름하여 이론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론 수업. 몇 번? 3번. 3번인데 기본서 갖고 2번 하고요. 요약집 갖고 1번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또 역시 6개월을 합니다. 1년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 기출을 좀 응용하는 문제를 또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총정리.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가 초반 6개월은 이론 공부, 나머지 6개월은 문제 풀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한테 간혹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쌤, 요 이론 중에서 하나만 들으면 안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만 들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내가 된다고 할 거야? 안 된다고 할까요?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음을 정하고 왔어요. 그분은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바꿀 의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얘기를 왜 여기 하냐면요. 저는 사실 11월 달 첫 개강 때 오시는 분들을 조금 높게 봐요. 높게 본다는 건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어떤 분들보다도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년 7월달, 8월달에도 중개사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학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와요. 동차로 할 거야 뭐 하면서 한 4개월, 5개월만 하면 되지 뭐 하고 이제 7월달, 8월달에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심으로는 많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약간 요행을 바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할수록 우리 자격증의 가치, 내가 공부하는 라이센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분들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왜 이론을 3번 들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론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기초, 두 번째는 기본, 세 번째는 핵심 요약. 자, 우리 공부를 하실 때 2가지 유형의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의. 이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요거 삼각형이죠, 삼각형. 삼각형 모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거는 뭐냐면 마름모죠, 마름모. 마름모 형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 A 유형과 B 유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시간 경과예요. 시간이 이제 올해 지금 11월 달이니까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가 이제 시간이 경과되는 거지, 그죠? 예. 이렇게 할 때 누가 합격을 할 거냐? A형, B형 중에서 누가 합격을 하냐면요. 반드시 이 사람이 합격을 해요. 이 사람은 조금 힘들어요. 합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힘들어요. A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적인 내용을 좀 공부하고요. 기초적인 내용 공부하고, 두 번째는 약간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심화적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범위를 막 넓히는 겁니다. 이러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60점 맞아야 되거든요.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범위를 계속 넓혔습니다.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아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는 건 많아요.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40문제를 다 건드린다? 40문제를 다 건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민법을 못 푼다? 기회는 40개 다 건드리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다 건드리고 또 중간에 당황해서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기초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합니다. 그죠? 심화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이걸 갖다가 줄여주셔야 됩니다. 요때 실력 향상이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심화적인 내용을 하고 반드시 이걸 줄이는 과정에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저하게 요 마름모를 좀 모형을 좀 기억하시면서 집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파트는 기초이론 파트인데, 기초이론 파트는 아주 정말 기초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어떤 수업할 건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면 과감하게 배제할 겁니다.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좀 범위를 넓힙니다. 가장 자세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거진 다 본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도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어떤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좁히는 과정. 그러니까 다시 이걸 갖다 요약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범위를 넓혔다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번 과정을 거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기초하고 기본하고 끝.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넓혀놓고 끝나는 거야. 넓혀놓고 끝나는 겁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정해서 와서 나를 막 겁박하고 협박하고 나는 이렇게 해버리겠다. 그래도 붙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상적인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쌤 저는 스릴 있는 거 좋아해요. 뭐 아니면 둬야 막 돼도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안정적으로 학교하고 싶으시니까 아직 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1년 전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정적으로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론 3번 다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는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기출문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 60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60점으로 가장 빠른 방법은 기출문제입니다. 60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지금 나는 빨리 60점을 가고 싶은데요. 기출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기 위한 이론 수업을 먼저 한다는 것이고요. 이 기출문제 가지고 우리 과목별로요. 60점만 만들면 되는 과목도 있지만 과목별로 한 70점, 80점까지 만들어야 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0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출문제이지만 점수를 조금 더 확보하고 싶다. 예컨대 아까 제가 1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난이도 조정을 조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목표를 60점 잡지 말고 조금 더 한 70점에서 75점 정도. 우리 지금 합격 수기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 사이트에 가면. 나 심심할 때 다른 거, TV 같은 거 보지 말고 이제는 합격 수기 같은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합격 수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한 7, 8월 달에 합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대요. 쌤, 저 될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느낌이 아직 시험을 한 3, 4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합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멋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있다. 참 멋있지 않나요? 시험은 10월 달인데 7월 달에 부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공부 좀 잘 돼? 합격할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느낌 괜찮아. 점수도 잘 나오고 있어. 될 것 같아. 멋있지 않나요? 시험이 3, 4개월 남았는데. 근데 봐봐. 시험이 3, 4개월 남았어. 어떻게 공부 잘 돼? 합격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그래도 긴장돼 죽겠는데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없어 보이지 않나요?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도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 70점 이상 80점까지도 맞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기출을 좀 응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이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 물론 똑같이 나오는 문제도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똑같이 나와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는 느낌으로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출 문제를 약간 가공하고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기출 응용을 통해서 점수를 조금 더 받자는 겁니다. 특히 과목별로 점수를 좀 더 받아야 되는 것들. 얘도 뭘 해야 되면 줄여야 됩니다. 문제도 줄여야 돼. 그게 바로 파이널 마무리 총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론도 넓혔다가 줄이고 문제도 넓혔다가 줄이고 이 과정이 이론 6개월, 문제풀이 6개월이 필요합니다. 이론 6개월, 문제풀이 6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혹 이제 일요일 날 아니면 수업 끝나고 3시부터 또 한 4, 5시까지 이렇게 특강이란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학개론 특강은요, 총 3개, 4개를 합니다. 4개를.
나중에 월은 나중에 언제쯤에 되는지는 나중에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기출 지문 특강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60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 그랬죠? 기출 문제라 그랬죠. 근데 기출 문제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기출 문제 단점이 기출 문제를 많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많이 보면 문제 보자마자 이거 답 4번. 문제를 받는 답 4번. 많이 공부하신 분들. 아니 답을 외워버려요. 계산 문제 보고 이거 답 20%. 진짜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 요거 요거 답은 4.3. 답 4.3. 그렇게 외워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문제 그 자체 원본을 갖다가 좀 뜯어가지고 지문으로 다 구성을 한 게 기출 지문 특강입니다. 아마 3월달 정도에 할 예정이니까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3개 파트가 있는데 요 따라해 볼까요?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 그 줄여서 이걸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를 줄여서 수투감이라고 합니다.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 이게 부동산학 개론의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부동산학 개론 시험이 쉬웠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어렵다 그랬어요. 역대급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도 95점씩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합격 수기 올라온 것 중에서 95점 맞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데, 근데 그의 시험이 부동산학 개론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 세 개입니다. 수투감. 특히 올해 시험은요, 투자론. 투자론에서 8개 나왔습니다. 8개. 부동산학 개론이 40문제인데 8개가 투자론에서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6개, 수요 공급 5개. 수투감에서만 올해 19개가 출제가 됩니다. 19개가. 3개 파트에서만. 3개 파트에서만 19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촌스럽게 수요 공급, 투자, 감정평가 하지 말고 수투감 하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수요 공급, 투자, 감정평가를 줄여서 수투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못 알아듣겠지. 우리끼리 대화하고 이해하고 합시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수투감의 첫 번째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하는 거구나. 다음 주에는 수투감 두 번째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론 하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수투감 세 번째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이 수투감만 모아서 진행하는 특강이 수투감 특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파트가 수투감이니까 수투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투감은요, 정말 강의 잘하는 사람한테 들어야 됩니다. 정말 강의 잘하는 사람한테. 실력 있는 강사한테. 그럼 대한민국에서 수투감을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산기 받았으면 말을 해봐요. 일부러 준 거야. 대한민국의 수투감을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투감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이따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계산 문제가 10개 나왔어요, 10개. 10개면 점수로 한 사람은 25점. 25점. 그래서 계산 문제만 모아서 진행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이 이름도 제가 만들었는데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줄여서 세모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이런 거 좀 좋아한다. 세모계. 세모계.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를 거의 총망라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계산 문제 10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0개 다 찍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올해 시장론에서는 입지계수 1Q랑 허프의 확률 모형 아니면 컨버스 쪽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오고 입지계수까지 똑같이 허프가 똑같이 나왔고 감정평가론에서는 원가법과 비교 방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비율인 배치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판에 투자론 그 공식 너무 어려운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막 협박도 하고 이거 지금 외워. 아니면 가만 안 둘 거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겁박하고 해가지고 더러워서 외우지 내가 하고 공식을 외워가지고 계산 문제를 맞추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식 다 외우라 그랬거든 내가. 공식 다 외우라 그랬거든. 그래서 계산 문제도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에서 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특강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쪽집게 백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쪽집게 백선하고 그 기출 지문 특강은 전 과목 공통적으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6과목 모두 다 진행하는 거고요. 수투감이랑 세목의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는 부동산학 개론만 온리 부동산학 개론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공통 특강 외에도 수투감 특강이랑 세목의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끼리는 수투감 특강 하면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특강을 얘기하는 거구나. 세목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이번에는
부동산학개론 목차.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 만난 분도 계시지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험생의 부류가 두 부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첫 만남인데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좋아. 나는 꼭 합격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앞에 있는 쌤이 숙제를 내주면 첫 번째 숙제는 내가 반드시 한 채 오차도 없이 내가 그 숙제 할 거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어떠냐면 첫날부터 숙제 내고 지랄이야. 첫날부터 숙제 내고 지랄이야 하고 숙제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1년 쌓이면요. 정말 1년 뒤에는 시험 칠 때쯤 되면요.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숙제는요. 목차를 암기하시는 겁니다. 목차. 우리 부동산학개론 목차는 총 8개 파트가 있습니다.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총 8개 파트고요. 참고로 이 경제론 파트가 둘로 나뉘어지거든요. 뭐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돼. 수요 공급이랑 경기 변동으로 나뉘어지는데 경제론의 대부분은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 그래서 파트는 경제론 파트지만 경제론 파트를 대표하는 게 뭐다? 수요 공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 왜 뭐 이렇게 조미료 하면 미원이듯이 그 스테이플러 하면 호치케스 듯이 뭐 만지는 몰라? 그 경제론 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수요 공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부동산학개론 목차는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됩니다. 8개 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총론, 두 번째가 경제, 그다음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감정평가. 이 중에서 제가 3개 파트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수투감, 경제론에 있는 수, 오케이, 투, 감. 왜 자꾸 수투감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갑니다. 총론은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3문제. 많이 나올 때는 4문제 나오는데 3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5회 시험에는 4개 나올 것 같아요. 4개. 느낌이야 그냥. 왜냐하면 원래 나오던 거 3개에다가 주택이 나올 것 같거든요. 주택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 그다음에 기숙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먼지를 한번 꼭 물어줄 것 같습니다. 4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3개로 기억을 합시다. 3개. 또 경제론이 5개. 아까 수요공급에서 5개 나온다 그랬죠. 시장론 6개. 최근에 시장이 많이 나옵니다. 정책이 5개. 투자가 8개. 금융이 3개. 개발이 4개. 감정평가가 6개 이렇게 주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2개 파트를 좀 생각할 겁니다. 기초에서는 범위를 넓혔다가 좁힌다 그랬는데 범위 넓히는 과정에서 할 거고 지금은 금융론하고 개발론 과정은 좀 생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론에서는요. 뭐만 공부를 할 거냐면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 투자, 감정평가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밝아오는 새해 기본 이론에 가서 금융개발론은 그때 한 번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때 가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2개 파트는 생략을 한다. 대신에 제가 수투감을 좀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2개를 생략하는 대신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난이도를 결정하는 파트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얼핏 봐도 5문제가 초과되는 파트가 감정평가론이 대부분 초과되고요. 투자론이 좀 초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시장론도 조금 초과가 되긴 합니다만은 시장론은 난이도를 결정하는 파트는 수투감처럼 난이도를 결정하는 파트는 아니라서 시장론은 그냥 좀 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목차 좀 외워주신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역대 우리 계산 문제가 몇 개 정도 나왔는지 뭐 가장 적게 나왔을 때가 7개,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11개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 추세에 따르면 그냥 10개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9개, 10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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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9개, 10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9개, 10개 정도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표 점수는 저는 절반을 목표로 한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개 중에서 5개를 목표로 하시고요. 5개보다 그의 심이 좀 쉬웠다 그러면 한 6개, 7개까지 가고 그의 심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두 개 빼야 돼. 한 2-3개밖에 못 맞춥니다. 2-3개라도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요. 2-3개라도 반드시 맞추셔야 되지. 계산 문제 10개를 다 날리시면 골치 아프다. 저는 계산이 좀 약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특강을 따로 빨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학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수학적 사고가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뭐 연산이나 이런 게 약하다는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흰 도화지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런 분들이 진짜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요. 계산 문제를 6개씩, 7개씩 쭉쭉 맞춰서 온다니까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내가 학창 시절에 수학을 못했는데, 학창 시절에 나 숫자를 싫어했는데, 그런 얘기를,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무림에는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너무 산수를 너무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제가 계산 문제 절반 이상은 다 맞추게 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데, 대신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당연히 시험장 갈 때 계산기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요. 계산기는 저는 카시오 계산기는 여러분 제가 계산할 때 여러분들 좀 시험장에서 빨리 계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스킬, 테크닉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테크닉이 적용이 안 되는 계산기가 안타깝게도 계산기 하면 카시오 하면 계산기거든요. 계산기의 명문 카시오는 이 연산이 적용되지 않아서 카시오 계산기는 배제하겠습니다. 캐논 계산기와 공학용 계산기도 배제하겠습니다. 요거 3개 계산기를 제외한 어떤 계산기도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계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GT 기능이 꼭 있어야 됩니다. GT 그랜드 토탈 기능이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0이 1개짜리만 있으면 안 되고 2개짜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기 1억을 눌러야 돼요. 계산기 12억을 눌러야 된다고. 1억을 눌러야 되는데 0이 1개밖에 없어.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민폐 끼치면서 막 이걸 8번 눌러야 되거든. 2개짜리가 있으면 4번만 누르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0 2개짜리랑 GT 기능, 그랜드 토탈 기능이 필요한데 그랜드 토탈은 제가 살짝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랜드 토탈이 뭔지, GT가 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 비관적일 때, 정상적일 때, 낙관적일 때, 뭐 쓰란 얘기는 아니고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확률이 있고 수익률이 있는데 요거 뭐 20%, 30%, 50%다 이렇게 나와요. 50%다. 수익률은 뭐 6%, 8%, 13%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곱해요.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겠지, 그지? 이거 곱해요. 결과값이 나오겠지, 그지? 이거 곱해요. 결과값이 나오겠지, 그지? 요거 3개를 더해요. 그러면 원래는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요거 곱해가지고 숫자 써놓고 요거 곱해가지고 숫자 써놓고 요거 곱해가지고 숫자 써놓고 방금 쏘는 숫자를 갖다가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해서 는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된다? 풀다 지쳐? 잠이 들어요. 풀다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깨지 않아요. 깨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GT를 눌러버리면요. 지가 알아서 이 연산값과 이 연산값과 이 연산값을 그랜드 토탈에서 더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랜드 토탈은 반드시 있는 계산기를 사야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계산기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계산기는요. 다이소 계산기. 다이소 계산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요 모델 넘버 A1 0203 0203 49 0203 49 모델 넘버 A1 0203 49인데 요게 약간 이 계산기가 약간 희귀템이에요. 잘 없어요, 이 계산기가. 잘 없는데 아무튼 그 다이소 계산기면 좋고 아니면 그냥 쿠팡에서 카시오 계산기가 아닌 롯데 캐논 계산기가 아닌 공학용 계산기가 아닌 계산기를 구입하시면 되고 한 10,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다이소 계산기는 3,000원입니다. 3,000원. 3,000원이니까 저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계산기는 이 계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0원짜리 계산기가 살짝 더 좋아요. 더 좋은데 5,000원짜리 계산기를 살짝 더 좋긴 한데 그걸로 하니까 단가가 너무 세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나는 3,000원짜리 계산기, 저도 3,000원짜리 계산기를 써요. 그러니까 다이소 계산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이소 계산기가 없는 분들은 쿠팡에서 카시오 계산기가 아닌 롯데 캐논 계산기가 아닌 공학용 계산기가 아닌 일반 계산기를 갖다가 쌀집 계산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실강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계산기를 매년 선물로 드려요. 노량진으로 오세요. 그럼 내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산기만 주는 게 아니고 제 사진이랑 스티커 사진, 사인도 있는 부적처럼 이런 계산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계산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목표 점수는 4, 5개 반드시 맞추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다 맞추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입니다. 좀 쉽게 나오면. 근데 4, 5개 정도 목표로 한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학습 전략을 짜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일단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뒤로 못 넘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뒤로 못 넘어가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그거 다 이해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성격이다. 하고, 한 우물을 갖다 계속 파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시험과는 안 맞는 분들이에요. 우리 시험과는 안 맞는 분들입니다. 우리 시험과 안 맞으면, 시험 제도를 바꿔야 됩니까? 본인을 바꿔야 됩니까? 그 생각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전문가가 조언을 하면요. 조언에 맞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는 철저하게 다독,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혹시 공부하다가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그걸 연필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체크를. 근데 이론 수업을 총 몇 번 하죠? 3번 하죠. 그럼 기초이론 때 체크가 한가득일 거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2,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지?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 체크만 앰플로 싹싹 하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기본에 가시면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반복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필로 체크된 부분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와, 뭐 남들이 볼까 무서운 거야. 와, 내가 이런 것도 이해를 못했구나. 와, 내가 혼자 봐서 다행이지. 남들한테 걸렸으면 엄청 창피할 뻔했네. 혹시 학교원생한테 이 질문했었으면 나를 바보로 알았겠네. 막 그런 느낌 막 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지웁니다. 그다음에 핵심 요약 가면 한 번 더 지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반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넘어가도 되고, 근데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내용들, 7월달, 8월달까지 가서 지워지지 않는 내용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걔들만 모아서 나중에 정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반복의 과정에서 실력이 완성되는 그런 시험이지 하나를 자세하게 판다고 해서 실력이 완성되는 시험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만든 기법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낌이 딱 오잖아, 그지? 어떤 부분은 이해 파트가 있고 여기 이해해야 되는 거야. 어떤 부분은 암기 파트가 있는 거지. 암기 파트. 철저하게 암기만 딱 암기해서 바로 문제 푸는 파트가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해 파트는 지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지금 해야 돼. 왜? 이해한 거는 까먹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암기는 지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수업 후반부에.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기법인데, 교재에다가 각 과목별로 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시험에 나온대. 시험에 나온대. 그럼 시험 앞에다가 영어 단어 N, L, NL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 now, understand? L, later. Do you know later?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야 될 파트랑 나중에 공부해도 되는 파트를 좀 구분하시면요, 학습 분량이 절반으로 줍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그냥 막 공부해,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져시고 상처받아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학습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지금 해야 돼. 이해 파트의 부분들은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기 파트의 부분들은 나중에 나중에 교수님들이 외우라고 해도 그건 나중에 later 그렇게 하시면 학습 분량이 상당히 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수투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투감은 철저하게 이해 파트입니다. 사실은 수투감은 이해 파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하시는 게, 지금 하셔도 까먹고 하는 파트는 아니라, 암기하는 파트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독보다는 먼저 다독, 반복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 NL 기법을 좀 활용해서. NL 기법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종호 만들었어요. NL 기법의 창시자 이종호가 추천해드리는 파트, 추천해드리는 공부 방법, 지금 공부해야 될 것과 나중에 공부해야 될 것을 정하시면요. 그러니까 뭐 암기 파트를 지금 열심히 외워놔 봐야 지치기만 지치지 뭐. 어차피 우리는 뭐가 없어요. 내신 없어요. 내신. 우리 뭐가 없다고요? 중간 기말 없다고. 중간 기말 없고, 우리는 10월 26일 날, 내년 10월 26일 날 한 방에 결정이 나는 거야. 그때까지만 외우면 돼. 그때까지만. 컨디션도 그때만 좋으면 돼. 컨디션도. 미치더라도 그때 완전, 머리가 완전 막 활성화되고 해서 바이오리듬하게 그때만 좋으면 돼.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만 외우면 되니까 NL 기법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왜
아파트도 뭐가 중요하냐면 똘똘한 한 채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여러분들 똘똘한 문제를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제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 누가 공인중개사가 어떤 시험이냐? 공인중개사가 어떤 시험이냐라고 물으면요. 오지, 선다, 객관식, 절대 평가 시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아니야. 얘가 60표 넘었어? 그럼 걔 합격하고, 나도 60표 넘었어? 나도 합격을 하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합격시켜줘요. 거의 다 되면 어떻게? 다 돼도 약속이기 때문에 시켜줘. 절대평가입니다. 객관식입니다. 주관식이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 객관식이고요. 오지선다입니다. 아직도 사지선다 시험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지선다 시험 꽤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 그 앞에 정말 중요한 말이 빠졌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앞에 중요한 말이 점수 배점이 동일한.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공인중개사 시험의 성격을 한 줄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점수 배점이 동일한 오지선다,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까? 해요, 말아요? 나중에 누가 여러분들 요리 자격증 딸 거 아니야, 그지? 따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 땄으니까 지인들 중에서 야, 나도 한번 따보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한 줄로 요약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싫어요? 싫으면 말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작. 점수 배점이 동일한 오지선다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수 배점이 동일하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 시험의 축복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축복 같은 일. 왜 축복 같은 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수능 있지 않습니까? 내일 수능 있습니다. 긴장돼. 내일 수능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정평가사 시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시험에는 난이도 상중하가 있거든요. 모든 시험에는 난이도 상중하가 있는데, 왜 애들 수학 어렵다 그러잖아요. 수학 어렵다. 수학 너무 어렵다. 수학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난이도 상이 점수 배점이 높아요. 하나 틀리면 타격이 커요. 심지어 감정평가사 시험 같은 경우는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요, 점수 배점이 한 문제가 막 30점, 40점이 되는 거. 물론 5점짜리도 있습니다. 5점짜리도 있는데 한 문제가 점수 배점이 30점, 40점이야. 하나 틀리잖아? 끝! 집에 가야 돼. 한 개도 못 적었어. 그럼 집에 가는 거야, 그냥. 40점짜리 틀려버리면 상 공부해야 됩니다. 상 공부해야 됩니다. 상이 틀리면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근데 하는 점수 배점이 너무 낮아서요. 맞추긴 하는데 돈이 안 돼. 이게 많이 모아야 돼. 얘 4-5개 맞춰야지 요거 하나 된다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자격시험이나 모든 시험들은요, 어려운 거 해야 돼.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난이도 상을 맞추든 난이도 중을 맞추든 난이도 하를 맞추든 점수 배점이 2.5점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문제를 맞추어도 점수 배점이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난이도 중과 하를 잡으셔야 되고 상은 날리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과를 통해서 합격 점수를 만들자.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좀 해주셨으면, 전략 2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문제풀이 할 때 뭐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문제를 풀지 말라니까 바로 풀지 말고 살짝 한 2, 3초 정도, 2, 3초입니다. 견적을 좀 봐봐. 이거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습관이 들여지면요, 당신은 이미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풀 수 있는가 이거. 보자마자 이건 못 푸는 거야 이거. 이건 좀 애매한데? 그 3가지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3가지 정도만. 이거는 할만해. 이거는 못 풀어. 때려도 죽여도 못 풀어, 이거. 이거는 좀 애매한데?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요 3가지 정도만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우리 수험생들 문제 주잖아요? 1번 풀고 2번 풀어요. 2번 풀고 3번 풉니다. 그 1번, 2번, 3번 계속 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왜 1번, 2번, 3번을 연속으로 푸세요? 그러면 1번 다음이 2번이고 2번 다음이 3번이니까 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별작업 안 거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4번 같은 거, 시간 3, 4분 걸리는 거 잡고 멘붕 오고, 계산 문제인데 내가 구한 답은 35%인데 지문 5개 중에 35%는 없고 막 그래요. 시간은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건드려서 안 되는 문제를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 난이도 상중하의 구분이 있고 난이도 상도 공부해야 됩니다. 점수 배점이 높으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난이도 상 버려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점수 배점이 동일한 오지선담,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60점 맞으면 돼요. 그 60점을 어떤 조합으로 만드셔야 되면 난이도 중하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안 풀면 돼. 어려운 거 안 풀 거야. 그 왜 어렵다고 하지? 시험장 가서 걔는 아예 풀지도 않을 거라니까. 어렵다고 하지 마. 우리 쉬운 걸로만 합격을 할 겁니다. 쌤 그러면 어려운 것도 한 10개 정도 나오지 않나? 나와요. 10개 정도 나옵니다. 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안 푸는 건가? 안 풉니다. 그럼 그냥 답지를 아니 찍어야지. 찍기.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찍는 걸 갖다가 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운? 아니면 이렇게 요행? 여러분 찍는 거는요. 학문입니다. 학문. 여러분 수학에 어떤 파트가 있냐면요. 확률 통계라고 있습니다. 확통. Do you know 확통? 네. 확률 통계는 학문입니다. 학문. 자, 확률. 자, 지금부터 확률 알려드립니다. 확률. 올해도 우리 오지선다니까 부동산학 개론이 5개가 정답. 1번 정답 8개. 8개. 정답 부포가 원래 국가자격시험은 대부분 저래요. 차이가 나도 8, 9, 7, 8, 8 정도 나지. 극단적으로 2번 정답이 12개 있고 3번 정답은 3개 있고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 잠깐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난이도 상짜리 10개를 한 번호를 쫙 민다. 그러면 2개에서 3개를 맞을 수 있다. 반드시 맞는다. 학문이라 그랬어. 요행이 아니야. 한 번호를 밀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2-3개를 맞춥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호를 밀면.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2-3개를 더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얘를 풀어서 2-3개를 얻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요거 여러분들 혹시 풀면 몇 개 나오겠어? 비슷해.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비슷해. 찍으면 2-3개.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상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 선별력. 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프로야구에서 타석에 10번 들어가서 3번 안타를 치면 그 사람을 3할 타자라고 해요. 3할 타자만 되면 그 많은 그 전국의 그 1군 엔트리에 있는 그 많은 그 타자들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전국에 있는 모든 타자들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등수가 매겨집니다. 3번만 치면. 근데 3할 넘는 타자들이 대부분요. 힘이 좋은 타자들이 아니에요. 공을 정말 잘 봐요. 딱 보면 스트라이커 같은데 이거 쳐야 되겠다. 볼 같은데 이거 안 쳐야 되겠다. 볼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플라이가 되거나 파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갖다가 좀 보라고. 선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과 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상은 찍어야 됩니다. 상은 어차피 못 풀어. 특히 1차 시험은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차피 풀 시간도 없습니다.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마. 그거 풀지 않을 거야. 난이도 상은 어차피 찍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올해 시험 수험생들한테 가장 들었던 극찬 하나만 소개해 드려도 되나? 제가 아까 만든 기법 무슨 기법이었죠? 까먹었어 벌써? N, now, L, later. NL 기법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2번째 기법. 합격자들의 찬사가 쏟아졌던 기법입니다. 합격자들의 찬사가 쏟아진 그 기법.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2010 전략인데 2010 전략인데 2010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올해 수험생들 특히 개론이 극단적으로 어려웠거나 내년엔 또 민법이 또 극단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서는요. 2010 전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2010 전략 소개합니다. 자, 우리 지금은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막상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쯤 되면요.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1차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입니다. 근데 자꾸 저한테 이제 우리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오해를 좀 불식시켜 드려야 되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9시까지 입실이거든요. 9시 입실. 오케이. 9시 30분에 시험 시작합니다. 100분 동안 80문제를 쳐요. 그러면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고 또 1번부터 40번까지가 민법이 아니에요.
아니고, 자, 다시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과목을 한 과목으로 봅니다. 한 과목. 그 과목 이름이 뭐냐? 1차 과목입니다. 1차 과목. 그럼 1차 과목은요? 1차 과목은 서로 점수를 주고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가 얘한테 점수 꿔주고요. 얘가 얘한테 점수 꿔주고 이렇게 둘이 품앗이. Do you know 품앗이? 품앗이? 예, 점수 꺼주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꺼줬으면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합산해서 120점을 만들면 됩니다. 두 개 점수 합산해서 120점. 물론 과락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얘 부족한 점수 얘한테 꺼주고, 얘 부족한 점수 얘한테 꺼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시험장에 가셔서 부동산학 개론을 먼저 푸느냐, 민법을 먼저 푸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지 아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어차피 20개만 풀 겁니다. 어차피 20개만. 몇 개? 20개, 20.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20개 풀 때 요 20개는요. 여러분들 지문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익숙한 거, 안 익숙한 거. 계산, 안 계산. 안 계산. 빨리 대답해. 어려운 거 아니야. 자신 있는 파트, 자신 없는 파트. 자신 있는 파트. 이걸 고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알려, 2번. 그러니까, 느낌 알려드릴게요. 1번 풀었어. 2번 제껴도 돼. 3번 풀었어. 4번 제껴도 돼. 5번, 6번 풀었어. 7번, 8번 제껴도 돼. 9번, 10번, 11번 풀었어. 12, 13, 14 제껴도 돼. 15, 16, 17, 18, 19, 20 풀었어. 그러면 한동안 제껴도 돼. 한동안 계속 제껴도 돼. 느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 푸는 겁니다. 근데 20문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20분이 안 걸려요. 왜냐면 이놈들은요. 내가 선별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푼 방금 20문제는 정답률이 높겠어? 오답률이 높겠어? 정답률이 높아. 그럼 더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 풀고 싶지. 참아. 참아. 기다려. 참아. 미포로 가는 겁니다. 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 제껴. 풀어. 제껴. 풀어. 제껴. 풀어. 정말 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이거 아니네. 아는 거야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40개 중에서 24개지. 24개지. 20개로는 합격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처음에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풀었지만 다 정답일 수도 없는 거고 저게. 그래서 10개를 더 풉니다. 10개를 더 풉니다. 이게 20, 10이지. 그럼 또 10이 남아있어. 10이. 40문제니까. 자,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 요거 찍습니다. 요거 찍습니다. 요거 찍으면 반드시 두세 개 맞다 안 맞다? 반드시. 오케이. 확통. 이거 반드시 두세 개 맞다, 안 맞다? 맞다. 이렇게 해서 학습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별로 안 걸려. 30개 정도 풀었으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20, 10은 사전적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22개, 괜찮아, 22개, 2개 풀었다고 내가 막 지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8개, 괜찮다니까. 찍는 걸 좀 줄여서 8개만 찍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약간의 유도리,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를 하시는데 제가 이름하여 여러분들 임팩트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20, 10 시스템으로 문제를 푸시면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찍는 것도 여러분들 학문이라 그랬으니까 먼저 푼 문제가 우리 몇 개지 지금? 30개지. 그 다른 건 좀 그렇다 치는데 2번 정답이 세어보니까 2개밖에 없더라. 아니 30문제를 풀었는데 2번 정답이 2개밖에 없어. 그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2번 정답은 반드시 몇 개다? 8개다. 그러면 남아있는 10개를 갖다가 다 뭐로 밀자? 2번으로 밀자. 그러면 원래는 몇 개 맞아야 되는데? 두세 개 맞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까지 맞추신 분도 봤어요. 절반 이상 맞추신 분도. 그러니까 비는 번호 미는 거지. 그러면 푸는 자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에 시간 집중해 줬지. 찍는 건 찍는 대로 잘 됐지. 그러니까 고득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득점 하는 겁니다. 20, 10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20개, 10개, 10개, 나머지 10개는 비는 번호, 좀 부족한 번호로 찍기를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 기법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부해야 될 것과 나중에 공부해야 될 것을 나누어서 학습 분량을 줄이자는 것을 이종호가 만든 기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NL 기법, 나우엔 에러 기법이고요. 만만한 거 20개를 먼저 골라서 풀고 이걸로는 학교 점수를 못 만드니까 그 다음으로 만만한 걸 10개씩 풀고 나머지 10개는 부족한 번호로 찍자를 찍자. 그렇게 해서 합격을 도모하자. 역시 이종호가 발명한 이 기법의 이름은 뭘까요?
2010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는 강제하겠습니다. 우리 3월 달에 되면 첫 모의고사가 있는데 모의고사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 치고 있는데 갑자기 불시에 등장을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대로 풀고 있는 사람한테 옆에 가가지고 왜 이러고 있어요? 쳐다보겠지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나? 저 사람한테 왜 저러나?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무한을 줄 예정입니다. 2010 기법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처럼 극단적으로 한 과목이 어려웠던 시험에서는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 부동산학개론 40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20개, 10개 정도 골라내서 문제 풀기에는 만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난이도 극하의 문제들도 많았었고요. 2010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 그다음에 응용력 비학과 계획적인 학습은 그냥 가볍게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 특히 자꾸 이제 이론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겁먹지 말고 문제풀이하고 겁먹지 말고 모의고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문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양을 하셔야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계획적인 학습, 플랜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랜. 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학습 플랜이 없이 그냥 막 공부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1월 달이니까 11월 달 목표를 한번 잡아보실래요? 11월 달 목표. 어떻게 공부 한번 해보겠다. 좋아. 그리고 일별로도 배분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고 플랜을 한번 짜보시면 좋습니다. 이 플랜은 언제 빛을 발하냐면요. 내년 8, 90. 그러니까 그 시험 후반부에 가시면 정말 분과 초를 쪼개서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지금부터 열심히 플랜을 짜서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플랜을 기가 막히게 짜요. 시간 오차 없이 기가 막히게 짭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플랜을 짜봤는데 이게 잘 짠 건지 못 짠 건지 모르겠는 분들은요. 교수 Q&A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받을게요. 짠 거. 그러니까 그 비밀글 올릴 수 있어. 비밀글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남들은 못 봐. 작성자와 저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둘만의 은밀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은밀하게 쌤 제가 요거 계획을 이렇게 짜봤는데 좀 부끄럽지만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요건 잘하셨는데 요렇게 한번 방법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수 Q&A를 활용해서 플랜 한번 짜보시고 5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라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많은 수험생들이 차원의 꿈을 안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사실은 다른 시험과는 조금 성격이 약간 달라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당장 생계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요, 한 절반 정도의 수험생들은요, 한번 따놔볼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따놔볼까?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아요.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분들 잘 봐놓으세요. 곧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내가 제일 엄청 안타까운 경우 봤었다. 이게 학원에서 이렇게 처녀 총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처녀가 마음에 들었나 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뭐를 보고 있었냐면 고백을 해야 되겠다.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지. 기회를 막 보고 이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애가 공부를 포기해버린 거지. 그래서 안 나와서 막 여자애를 찾아다니는 거지 이제. 그러면 막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중개사 시험은 간절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속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 시작하신 거 저는 한번 오늘 그 다짐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반드시 원서 접수를 할 것이며 반드시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날 9시까지 시험장을 들어갈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포기할 확률이 90% 정도. 중도 포기가 될 확률이 90% 정도. 다짐을 한번 해보시고 중개사 시험은 그 어떤 시험보다도 초심보다는 뒷심이 중요한 그 어떤 시험보다도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좀 더 중요한 시험이다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슬럼프가 오거든요. 누구든지 슬럼프가 옵니다. 슬럼프가 오고 그 슬럼프를 좀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부 정말 잘 따라오시다가 갑자기 7월달, 8월달에 슬럼프 와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뭐를 하는지 아세요? 합격자 모임이란 거래요. 합격자 모임. 그래서 합격자 모임에 가면 이런 합격자 모임 가봤어요?
안 가봤죠?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합격자 모임 가면요. 합격자만 쫙 앉아 있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불합격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합격자 모임에 가면 합격자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불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슬럼프가 안 왔던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근데 그분들도 나름의 슬럼프 있었을 거고, 뭐 가족이 아픈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모의고사 점수가 형편없이 나와서 공부를 진짜 그만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또 가족 중에 일부가 공부를 하는 거 반대하는 거야. 너 공부하지 마. 너 공부하고 나서 집이 개판이 됐어. 애들은 자꾸 라면만 끓여 먹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름의 어떤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테고 공부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그 슬럼프를 다들 슬기롭게 극복하신 분들이 아닌가. 단 한 분도 슬럼프 안 오신 분들 없었을 텐데 극복하신 분들의 과실이 합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시작하신 공부 슬럼프 슬기롭게 극복해서 좀 합격자 모임까지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왕 공부하는 거 좀 합격한다는 긍정적인 사고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게 저는 좀 중요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자고 합니다.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우리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저하고 뭐 기싸움이나 자존심 싸움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합격하면 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합격하면 누가 좋아하는지 잘 들으세요. 아직 합격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합격하면 누가 제일 좋냐면 본인이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본인이. 합격을 하면요. 제 자존감이 지금 정말 업됩니다, 여러분들. 합격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합격을 하면 자존감이 업되고요. 부부싸움 할 때 데시벨도 올라가고 막 그래요. 우리 와이프도 그랬어요. 합격하기 전과 우리 와이프도 공인중개사입니다. 합격하기 전과 합격한 후에 부부싸움 할 때 목소리 데시벨이 다른 거야.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본인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가 가족이 좋아합니다. 가족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정의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만 해당됩니다. 그럼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은 해당 사항이 없나? 없어요. 여러분들 사촌한테 야, 나 공인중개사 합격했어. 이렇게 그러면 사촌이 뭐라 그래요? 공부 못했는데 제가 뭐 그런다니까? 옳게 언니 조심해. 옳게 언니한테 공인중개사 합격했어. 생각보다 축하가 안 돌아옵니다. 친구 한번 해봐. 친구한테 합격하고 나서 야, 내가 이번에 1년 열심히 해서 공인중개사 합격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축하한다 씨. 한번 써라? 뭐, 그래요. 생각보다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같은,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맞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한 발 더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면, 좀, 약간, 사람이 질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합격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 본인. 두 번째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 세 번째는,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만, 세 번째가, 저희입니다. 저희. 정말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드립니다. 그리고 저 합격했다고 지금 전화 뭐 이런 연락 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왜냐하면 공부하는 모습을 내가 봤거든, 1년 동안. 열심히 했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또 막 마음속으로 저분 꼭 됐으면 좋겠다,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이 수업이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따라하라고 하면 왜 따라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한번 참여해 봅시다. 같이 한번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지. 뭐 나는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막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저것도 아침부터 왜 저 지랄이야 뭐 이렇게 보시면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강의하는 사람들은 체력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의하는 사람들은 신바람으로 강의를 합니다. 정말 신바람으로 강의를 합니다. 여기는 우리 무대니까 정말 미친 듯이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면 간이고 슬기고 다 내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또 까먹어. 그래서 2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넘어가시고요. 여러 번 반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공부해야 될 분량과 나중에 공부해야 될 분량을 배분함으로써 학습 분량을 처음에는 대폭 줄여주시자는 겁니다. 어차피 난이도상은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찍을 거고요. 확통. 난이도 중과 하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합격 점수를 만들어 낼 겁니다. 특히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 할 만한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애매한지 정도는 문제 선별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0 전략, 개론 20개, 민법 20개, 10개, 10개 추가, 나머지 10개는 부족한 번호, 빈도가 낮은 번호 한 번호로 민다라는 거 무조건 한 번호 찍힙니다. 진짜 이것도 내가 검사할 거야, 나중에. 나중에 찍으라고 했더니 막 21315, 32414 다 틀려, 씨. 그러면 확률적으로 다 틀리게 돼 있어, 이 바닥이. 무조건 한 번호입니다. 무조건 한 번호. 부족한 번호 한 번호. 그러면 제가 반드시 3개를 보장하겠습니다. 반드시 3개를. 그리고 문제풀이 겁먹지 말고 열심히 해주해 주시고 월별 모의고사 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0 전략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문제 선별하는 작업도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플랜 반드시 짜시고요. 오늘 이왕 시작하신 거 한번 다짐해 보라니까. 상기 본인은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날 시행되는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 인생에 중도 포기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좀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재밌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장시간, 1시간 넘겠네. 1시간 넘게 진행된 부동산학개론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첫 진도, 오늘은 처음 진도입니다. 첫 진도는 부동산학 총론 파트를 진행을 할 건데 잠깐만 아까 봤던 거 아까 봤던 것에 총론에서는 제가 뭘만 볼 거냐면 자 이게 이제 뭐 보는지 보는 거야.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그다음에 토지 용어, 주택 용어, 부동산의 특성 이것만 볼 거예요. 다른 건 아예 안 볼 겁니다. 기초 이론에서는요. 제가 지금 박스에 넣어놓은 내용 총론에서는 요것만, 경제론에서는 요것만, 시장론에서는 요것만, 정책론에서는 요것만 볼 거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쓸데없는 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직전 시험이었던 올해 10월 28일에 있었던 34회 시험에서는요. 총론에서는 요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 또 나온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4개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게 주택 용어까지가 나올 것 같아서 주택 용어 넣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아니면 그 주로 공부하는 메인 책상에다가 요거는 좀 붙여놓으시고 출제 포인트는 좀 붙여놓으시고 총론에서는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매년 출제되는구나. 경제론에서는 이런 게 매년 출제되는구나. 아직 뭔 말인지 몰라도 좋으니까 제목 한 2번, 3번 정도 읽고 오시면요. 수업 듣고 집에 가시면 이거 공부했지 맞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어 맞아.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부동산학 총론에 복합 개매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부터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